안녕하십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 며칠 학교를 못 가서 3학년 역사 수업 몇 개 뺐어요. 다음 주에 교환이 있긴 있을 건데 그래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진도가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못하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좀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유튜브로 녹화해서 좀 올려볼게요. 뭐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시험 공부와 또 역사 성적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과서를 안 가져와가지고 페이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거의 단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제국주의 끝나서 중국 파트예요. 중국의 개항과 근대화 운동 거기 파트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과서를 보고 있을 거면 그거 피면 되고, 굳이 교과서 안 보고 누워서 들을 거면 그냥 뭐 내가 중국 배우는구나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상세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서양 근대 배우고 있잖아요. 뭐 근대라고 하는 시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만나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대략 17세기 혹은 뭐 18세기부터 19, 20세기까지 근대라고 친다면 뭐 중국이 옛날부터 그냥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지금이야 우리가 편의상 중국 하지만 지금은 중화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맞나? 중화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아닐 수도 아니면 됐고 어쨌든 이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에 처음부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처음부터 다 얘기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하나라 뭐 은나라 주나라 거쳐가지고 이때쯤 되면은 명나라 거치고 청나라, 이게 이 청나라가 중국의 마지막 왕조예요. 중국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고 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의 주인공이 이 청나라예요. 청나라. 교과서에 청나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몇 개만 얘기하자면 청나라는 이민족 왕조예요. 이민족 왕조. 이민족 왕조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청나라는 일단 이민족 왕조인데 원래 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한족이잖아요. 한족. 뭐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뭐 한자 어딨지? 한자로는 우리는 이 한자를 쓰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민족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 뭐 한족이다 얘기하는데 중국은 뭐 중국의 종족적 특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 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진화라는 말은 좀 이 표현이고 혹은 뭐 한족 사실은 이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중국의 원래 중원 대륙을 차지하고 있던 혹은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국가를 세웠던 중국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나와 있지만 뭐 하은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진남북조니, 그 다음에 뭐 이제 수나라니, 당나라니, 명나라니 전부 다 이 한족에 의해서 성립되고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중국 역사에 몇 개 안 되는 이민족 왕조, 즉 이 한족 말고 다른 종족이 세운 국가들이 있어요. 중국 북쪽에 존재하고 있던 국가들이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면 우리 뭐 아마 작년에 고려하면서 배웠을 텐데 여진족이라든지 혹은 뭐 거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몽골족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 북방에서 중국을 괴롭힙니다. 유목국가들이죠. 주로 중국을 괴롭히는데 다 한 번씩은 중원 대륙을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몽골족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애들이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원나라라고 하는 대제국을 세웠던 애들이고 거란족은 이제 사실 뭐 얘네가 중국 전원부를 지배했느냐라는 말은 조금 애매합니다. 정복왕조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아이고, 여기는 이제 요라고 하는 나라를 얘네가 세워요. 한자가 어딨지? 잠깐만, 요 나라 요가 기다려봐. 또 이런 건 확실히 해야 되니까. 여기 이 한자가 아닌데? 여기. 이 한자가 아닌데? 여기 한자가 안 보이네요? 아니면은 똑같이 쓰는 한자인가? 옆에 문수변이 붙어요. 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한자인데 안 보입니다. 어쨌든 요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여진족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금나라. 그 다음에 얘네 후손이 이제 만주족인데 만주족이 이후에 세우는 나라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청나라예요.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는 이민족 왕조인데, 그 중에서도 이 만주족, 여진족 계열이 세운 이민족 왕조입니다. 청한자 잘못 썼어요. 여기 앞에 또 물수를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척은 이 만주족, 이 세우고 중원대륙을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언제 나라를 건국하느냐, 뭐 그것까지 이야기는 좀 그런데, 임진왜란 좀 지나고 나서, 조선으로 치면 임진왜란 지내고 나서 명나라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만주족이 흥해요. 누르하치라고 하는 영웅이 탄생해서 그 양반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꿉니다. 우리랑 청나라의 연관성은 뭐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런 데서 연관성이 있어요. 뭐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최종병기 활, 최종병기 활, 그 나라가 이제 청나라랑 딱 그 배경이 되는 영화입니다. 뭐 안 봤으면 한번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그래서 뭐 청나라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얘네가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이민족 출신이 세운 만주족 왕조였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얘네가 이제 18세기, 19세기쯤 되면은 나라가 혼란해져요. 뭐 왜 혼란해졌느냐? 근데 사실 대부분의 나라가 말년이 되면은 혼란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지듯이. 청나라 말기가 되면 일단 군사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농민 반란이 성행하고, 지배층이 부정부패하고, 청나라 말기가 되면 뭐 농민 반란이, 군사력이 약화되고, 지배층의 부정부패가 일상화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농민 반란이 성행하고, 뭐 보통 왕조 말기에 보여주는 모습이 다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강대했던 청나라지만 이미 말기가 되면 18세기 후반쯤이 되면은 이런 국가적 약화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청나라가 형편없던 나라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이를 완성한, 영토의 확장을 완성한 나라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한번 지도 볼까요? 이거 원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처음이잖아. 이해해줘. 요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 아파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사실은 청나라 시대 때 거의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제국을 완성했던 나라고, 뭐 경제력으로도 굉장했던 나라예요. 사실상 산업혁명 이전, 혹은 서양으로 치면 대항해 시대 개척 이전까지만 해도 중원의 경제력과 국가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건 정말 세계적인 위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나라도 아무리 말기에 얘네가 힘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좀 끝발날리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배웠겠지만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촉발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될지 모르는, 뭐 완성이란 말이 맞나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산업혁명이 영국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라고 하는 19세기의 서양 열강의 대외 정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뭐 너나 할 것 없이 해외로 진출했죠. 아프리카,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이제 청나라에 영국 상인이 진출해요. 청나라에 온 서양인이 영국이 처음이냐? 그건 아니야. 옛날에 저기 명나라 시절에 포르투갈 애들도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명나라 때 황관 정화가 저기 아프리카 쪽까지 가면서 분명히 서양에 대한 정보를 접했고, 뭐 더 멀리 가면은 한나라 시절에는 저기 대식국이라고 해가지고 뭐 로마 파르티아 걔네랑도 얘기하고 일찌감치 서양과의 교류가 있던 나라인데, 어쨌든 28세기 후반 이 되면은 이제 청나라와 장사를 주로 하는 국가는 영국이에요. 왜 영국이냐? 일단 뭐 영국이 아시아 인도를 장악하고 그 당시에 세계 최강 대국이기도 했고, 또 중요한 건 청나라가 자유무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락받은 사람만 무역을 허용합니다.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청나라 국가 내에서도 허락받은 사람한테만 무역을 허용해요. 우리 교과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허락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행이라고 부릅니다. 공행. 그래서 아주 소수의 공행과 광동이라고 하는 항구 하나, 공행이 광동이라고 하는 뭐 광동 지역, 그 지역에서만 무역이 이루어져요. 그것도 어떤 나라랑만? 거의 이제 영국이랑만. 뭐 다른 나라는 안 했어요. 다른 나라도 했겠지만 주로 중국과 교류했던 나라, 무역 교류했던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과 그 외로 할게요. 근데 주인공이 영국이니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청나라는 이때까지 우리 오늘날도 사실 중국인들의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데, 이때 뭐 더 했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는 화이사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강해서 뭐 세계 최강대국 영국이든 뭐든 얘는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지. 그래서 영국이 뭐 장사하자고 해도 시큰둥 합니다. 그냥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영국과의 장사 무역은 청나라가 은혜를 베푸는 거에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왜냐면은 좀 자유롭게 무역을 해가지고 영국 상품을 막 팔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오로지 이 공행들과 광동에서만 무역해야 되고, 영국 체면이 말이 아니죠. 더군다나 청나라가 영국산 물건을 별로 안 사요. 영국이 이때 청나라에 팔았던 물건이 끼케야 뭐냐면 연직물이랑 뭐 산업 공산품 정도? 뭐 이 정도일 텐데, 사실 이거 청나라도 잘 나가고 있었거든. 수많은 인구, 수많은 땅에서 이거 못 만들겠어요? 뭐 이거는 일부 지배층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별 볼 일이 없고, 영국의 주요 수출품인 청나라에 안 팔려요. 이게 안 팔립니다. 반면에 청나라는 영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걸 팔아요. 영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걸 팝니다. 얘네가 아주 좋아하는 게 뭐냐? 뭔지 알아? 혹시 우리 미국 독립혁명 때 배웠는데, 얘네가 아주 좋아하는 게 차예요. 차를 수출해요. 차를. 이거 달리는 차 말고 마시는 차, 티. 차를 수출해요. 차를. 영국이 차를 좋아하거든. 영국이 티타임 하면 진짜 유명해요. 이거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영국의 티타임 문화는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요즘 뭐 카페가 많이 생겨가지고 티타임 뭐 별거냐 싶겠는데, 얘네는 뭐 주기적으로 차 마시는 시간이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늘 차를 먹습니다. 홍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우유를 타가지고 밀크티처럼 먹죠. 오늘날 뭐 우리한테도 유명한 뭐 버블 밀크티 이런 거 다 얘네가 중국에 수입해가지고 먹는 티인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어쨌든 차가 청나라한테서 엄청나게 수입돼요. 반면에 자기 나라 물건은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차값은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달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국이 청나라한테 지불했던 차 지금 수단이 뭐냐면 실버, 은이에요. 은을 지급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국제공용화폐는 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국제공용화폐는 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영국은 지금 달러를 한마디로 청나라에 퍼다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죠. 영국이 무역을 해서 굉장히 큰 적자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중국 무역이 지금 손해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불균형한 무역 상황을 우리가 타개할 수 있을까? 쟤네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다짜고짜 영국이 힘이 세니까 쳐들어가가지고 전쟁한 다음에 다 내놔라 그러면 되겠지만 국제관계라는 게 그런 식으로 가볍게 진행되진 않아요.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뭔가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고 상대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힘도 있어야지만. 그래서 영국이 머리를 굴리다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약간 좀 치사한 방법을 쓰는데 물 좀 먹고 올게요. 목이 아파가지고. 어쨌든 영국이 굉장히 치사한 무역을 쓰는데 그 치사한 방법이 뭐냐면 아편입니다. 아편이 뭐냐? 마약이야, 마약. 갑자기 뜬금없이 마약 아편 얘기가 왜 나오냐? 이제 이런 거예요. 영국 식민지가 이제 인도거든? 영국의 식민지. 여기서 영국이 아편을 막 재배해. 응? 아편을 막 사. 아편을 막 구해. 그 다음에 이 아편을 몰래 어디에 갖다 파냐면 청나라에 갖다가 팔아요. 대각선 화살표가 이거라도 씁시다. 영국이 몰래 밀무역이죠. 아편을 밀무역은 몰래 했다 이런 뜻이야. 영국의 아편 밀무역으로 요거를 청나라에 갖다가 팝니다. 청나라에 갖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청나라 사람들이, 특히 백성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약에 중독돼요. 얘네 당시에 청나라 사람들의 뭐 이런 아편 뭐 사파도 남아 있습니다. 뭐 이건 사진이죠. 사진이고 그림도 어디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마약을 하면은 제정신으로 사고가 안 되고 일단 몸이 골고 마르고 완전히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이때 청나라의 마약 중독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여기 보이죠? 청나라의 전체가 위기 속으로 뭐 1%, 2%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몇십 퍼센트 단위로, 백성의 몇십 퍼센트 단위가 아편 마약에 중독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또 하나, 국가 기능도 문제지만은 얘네가 아편을 사는 대가로 영국에 뭐를 주냐면,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달러 줘야죠. 대량의 은을 영국에 넘겨요. 그러니까 인도에 정확히는, 하지만 이제 영국한테 넘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영국이 이쪽에 은을 주고 얘네한테서
되게 어렵다 이거 그리기. 야 그냥 이거 포기하고 그림으로 보자. 이거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아편을 청나라에 넘기고, 청나라는 여기 안 쓰였지만 그 대가로 밀무역에 은이 일로 흘러 넘어갑니다. 은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이 무역은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번 은이 그대로 마약을 통해서 영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나라가 벌었던 은이 그대로 인도를 통해서 영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은 마약에 찌들어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가만히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아니, 국민들이 마약에 중독되는데 어떻게 이걸 가만히 보고 있어.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천국이 안되겠다, 이거 마약을 좀 어느 정도 규제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당시에 아주 마약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기로 이름 높았던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을 호광총독이었던 임칙서를 그 광주로 파견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흠차대신으로 갈 거예요, 아마. 흠차대신이라고 하면은 황제로부터 전권을 다 위임받은 사람인데, 이 임칙서라는 사람을 흠차대신으로 파견해요. 아편 좀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임칙서가 그 무역 항구에 가가지고 영국 배들이 몰래 싣고 온 아편을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다 내쫓고, 니네 다시 한번 아편 가져오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린다. 뭐 각서도 쓰게 하고, 아편 문제를 아주 단호하게 또 엄격하게 처리해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고 이럴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제국주의 시기라는 게 문제였던 거지. 제국주의 시기는 팽창, 식민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불불을 가리지 않아요. 도덕성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덕성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그때 말했던 여러가지 민족주의적 입장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인종주의적 입장으로든지 치환해버려요. 침략을 정당화합니다. 영국도 이때 얘들아 아편 팔아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빌미로, 청의 아편 단속을 빌미로 전쟁을 선포해버려요. 역사상 가장 추잡한 전쟁이에요. 추악한 전쟁. 그렇게 해서 1840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1840년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져요. 당시 청나라와 영국군의 싸움은 상대가 안 돼요. 아마 사파가 있을 것 같은데, 아편 전쟁 역시 사진은 없고 사파가 있을 텐데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쉽게 말하면 청나라는 지금 돛담배 타고 다니는 거고, 영국군은 저기 증기선, 우리 풀턴의 증기선 배웠죠? 철갑선 타고 대포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 하면은 양학당했다고 해야 되나? 발려요, 발려. 완전히 청나라의 처참한 패배예요. 청나라의 처참한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자존심이 확 구겨지는 순간, 사실상 이때까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었는데 자기 어디서 온지도 모를 섬나라 백인 코쟁이들한테, 그것도 아편 가지고 그 전쟁이 나가지고 졌던, 아주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전쟁이 아편 전쟁이었어요. 어쨌든 아편 전쟁을 영국이 대승하고 청나라가 패배했으니까 어떻게 말 들어야지. 영국이 이때 요구 조건으로 내민 게 뭐냐, 여러 가지를 내밀어요. 그렇게 해서 남경조약, 난징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합니다. 우리도 강화도 조약 체결했잖아, 일본한테. 운요
대포 몇 개 맞고 똑같아요. 얘네도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는데 우리 교과서 자료에 있어요. 자료 1에 있습니다. 여기 다 쓰기 힘드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난징 조약의 내용은 강화도 조약이랑 비슷해요. 청나라 너희 항구 열어라. 항구 5개 항구 열어라. 그 다음에 니네 홍콩 땅 내놔라.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홍콩이 이때 넘어갑니다. 니네 홍콩 땅 내놔라.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있었지, 얘네하고만 하기 싫다, 자유무역 좀 허용해라. 그 다음에 뭐 배상금 내놔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고, 이때부터 중국이 서양 열강에게 문을 열게 됩니다. 역시나 이게 불평등 조약이고, 쉽게 말하면 문호개방이죠. 문호개방 조약이죠. 뭐 이후로 이제 뭐 미국도 오고 프랑스도 오고, 청나라 쟤네 종이 호랑이였네 라고 깨달은 순간 서양 열강들이 물밀듯이 밀어닥쳐요. 그래서 마치 식민지 조선이 그랬듯, 식민지 이전에 대한제국이 그랬듯, 이 청나라도 서양 열강에 처참한 유린을 당합니다. 거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 난징조약 체결하고도 청나라가 워낙 크니까 영국이 그렇게 크게 시련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뭐 교과서에 자그맣게 얘기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영국이 그 다음에 프랑스가 에로 사건이라고 하는 걸 빌미로 또 전쟁을 선포해요. 왜 굳이 선포했느냐? 난징 조약을 했더니 그렇게 크게 영국한테 이득이 안 됐더라는 거야. 더 필요하다, 이득이. 그래서 전쟁을 또 선포하는데, 이 에로 사건이 뭐냐? 교과서에 되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영국에 에로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그 청나라 쪽의 앞바다에 주둔하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 뭐 해적이 타고 있었나봐요. 청나라 이제 관리가 가가지고 그 해적들을 데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 배를 우리가 잡았다라는 의미로 에로에 달려있던 영국 국기를 내려요. 또 그림이 있나? 본 기억이 없는데. 이거 봐봐. 이렇게 영국 국기를 내려요. 별거 아니야. 여기 해적 있지 않아? 그러면서 영국 국기를 내리는데, 너 왜 우리나라 국기를 내려? 그걸 빌미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프랑스는 뭐 마침 그때 또 다른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도 같이 쳐들어가려고 전쟁을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1857년에, 이게 이제 1857년이에요. 1857년에 전쟁이 또 벌어지는데, 이걸 뭐 에로 전쟁이라고 부르진 않고 보통 제2차 아편전쟁 정도로 불러요. 둘 다 추잡한 전쟁이야. 그래서 이제 이 아편전쟁의 결과물,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가 이겼겠죠. 청나라 또 패배.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텐진이에요. 천진 조약, 한자로 쓰면은 천진 조약이고, 이거 이제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두 차례의 조약을 또 한 번 체결합니다. 내용은 역시나 교과서 자료 2를 참고하면 되고, 비슷해요. 자료 1이랑. 뭐 아편무역 합법화해라, 뭐 우리 좀 동등하게 인정해줘라, 뭐 돈 더 내놔라,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땅 좀 더 내놔라, 뭐 그 정도가 이 조약 내용입니다. 뭐 내지상행을 허용시켜라, 그런 조약이에요. 이때 이제 뭐 중국 수도까지 털려가지고 다 박살납니다.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한번 조약을 체결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차례의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가 완벽하게 서양 열강한테 무릎을 꿇게 되고, 완전히 반식민지 상태로 돌입하고, 이때부터 완전히 격동의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서양 열강의 침입이라고 하는 내외적인 위기를 같이 맞은 거죠. 청나라가 이거를 잘 수습하면은 좋은 나라로 거듭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어떤 운명을 맞을지는 뻔하죠. 우리가 조선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내 이거 틀리냐? 쎄 빠지게 얘기했는데 안 들리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올려도 니들이 보긴 볼까? 막 니들 여기 내가 롤토체스 이런 거 하고 막 게임 같은 거 해야 보는 거 아니야? 40분 단위로 올리면 보다가 자겠지? 딱 태평천국 운동까지만 하고 잠깐 끝냈다가 2부 올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청나라가 내외적 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청나라의 내외적 위기. 반식민지. 서양 열강의 유린?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언제나 이렇게 나라가 힘들면 누가 피해보냐?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나라가 힘듭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가난한 백성들이에요. 나라가 힘들면 언제나 약자가 피해를 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사회든지 간에 위기에 처하는 순간 정의, 공정 이런 건 사라지고 가장 약한 계층부터 피해를 보게 돼요. 대한민국 망했다고 쳐봐. 망해간다고 쳐봐. 이건희가 힘들겠어? 우리가 힘들겠어? 우리가 더 힘들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청나라 농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농민들이에요. 이때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왜? 이때도 이미 이 지배층이 부정부패 때문에 세금 많이 내야 되지. 이미 이때도 반란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2번 전쟁 지니까 지금 배상금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배상금 다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도 이 청나라도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나름대로 개혁 정책을 추진해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나름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냐고. 다 얘네 세금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굉장히 빡빡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국가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불만이 완전히 팽배해져가지고 누가 계기만 마련해주면은 언제든지 국가를 상대로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도화선의 불씨가 돼준 역할을 한 단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홍수전. 이 양반 깐진하게 생겼어요. 내가 기억에 황금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약간 비슷하지? 뭐야 이거 이상한. 홍수전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인데 이 양반이 자기를 기독교 신자예요. 일찌감치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 신자인데 이게 자기가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홍보하고 다니냐면 나는 예수의 동생이다. 하느님의 둘째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 하느님은 우리 중국에서 말하는 옥황상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 내가 지상에 지상 낙원을 건설할 것이다. 그 지상 낙원은 바로 태평천국이다 라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중국 역사의 태평천국 운동이에요. 무슨 되게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소리 같아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 오갈 데 없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면 얘네가 매력적인 얘기를 해요. 농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얘기하냐? 일단 첫 번째, 이 엉망인 청나라 없애버리자. 천국을 타도하자. 멸청흥한 청나라를 멸하고 내가 말했죠. 얘네 이민족 왕족 원래는 한족이라고. 다시 우리 원래 한족을 부흥시키자. 멸만흥한이라고도 합니다. 만주족 없애고 한족을 흥하자라는 걸 일단 주장해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토지 균등 분배. 야, 왜 부자만 토지 많이 갖고 있냐? 가난한 사람들도 토지 주자. 그래가지고 천조 전무제도라고 불러요. 천조 재무제도라고 하는 공평한 토지제도 만들고, 남녀 차별 반대, 남녀 평등하자. 그 다음에 부정부패한 관리를 처벌하자. 우리 그동안 괴롭히던 못된 애들을 다 없애자.
어디서 많이 봤지? 동학 농민운동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균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이 태평천국운동에 깊게 매료돼서 적극적으로 홍수전의 태평천국운동에 가담해요. 그래서 홍수전이 그 농민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큰 위세를 떨쳐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난징, 남경까지 장악합니다. 지도가 있나 모르겠네. 이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 정도 영토로 장악해요. 이게 뭔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땅을 이만큼 먹었다라는 건 이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또 운하가 있잖아요. 베이징까지 가기도 쉽고요. 또 원래 중국은 남쪽이 경제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거의 청나라한테서는 첫 번째로 다가온 국가적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위세를 떨치는데 이게 또 모든 농민운동의 문제가 그 다음을 제시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뭔가 국가를 다스리고 나라를 만들려면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뭐 세금 거두 조세제도도 필요하고, 적절한 관직 배분과 적절한 세력 균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쉽지만 그런 능력이 없었으니까 결국은 얘네가 저 남진까지 전달하고 나서는 내부 분열로 인해서 멸망까지, 내부 분열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요? 실패를 자초해요. 내부 분열로 인해서 실패를 자초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내부 분열로 흔들흔들할 때,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한족 출신 지주 신사층이 적극적으로 얘네를 탄압해요. 그래서 결국 태평천국운동은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 도대체 한족 출신 지주 신사가 누구냐? 한족은 아까 말했던 그 중국 본래 한족이에요. 뭐야 이거? 그 한족인데, 이 청나라는 이민족 왕조고 얘네가 수가 적으니까 무식하게 중국 한족 못 다스려요. 자기 편을 얘네 중에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들려면 얘네의 돈, 뭐 세력, 권위 이런 걸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청나라가 잘한 게 그거야. 얘네를 잘 써먹어. 너희 여지껏 하던 것처럼 잘 놀아,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 대신 나한테 충성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한족을 포섭합니다. 그 한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사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한족 출신 신사층들이 자기 나름의 의용군을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이 태평천국 운동을 탄압합니다. 왜? 얘는 대지주거든. 지주, 땅주인들이야. 땅주인들. 토지 균등분부 이런 거 하면 얘네도 망해. 그래서 적극적으로 탄압해요. 굳이 얘기 왜 하냐? 나중에 알아놔야 돼. 이 신사층들이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홍장, 뭐 증국번, 요런 사람들이 주로 신사층이에요. 이홍장이 누구길래? 그 얘기 나중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한족 신사층들의 적극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태평천국 운동이 실패하고 맙니다. 비록 뭐 태평천국 운동은 실패했지만 이때 당시에 아주 대규모의 농민 반란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초로 뭐 기독교 사상을 이용한 반란이었다라는 점, 뭐 그런 정도 가벼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꾸 저장을 누르네.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딱 한 20분, 30분 한 것 같은데, 이게 40분 넘어가면 분명히 동영상 보다가 뒤로 돌릴 게 분명하니까 이까지 하고 이따가 2편 따로 올려줄게요. 이따가 봅시다.